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증권시장도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왜 이러한 불안한 상태가 나타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현명한 지혜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보고펀드의 이재우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이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참 불안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금융시장이 왜 이러는지 또 과거에도 과연 이런 적이 있었는지 뭐 이런 지금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말씀 시작해 주시죠. 네. 세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또 특히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경험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그때 금융위기의 어떤 데자뷰 같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대하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그게 너무 또 과대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반대 또 액션을 취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낙폭이 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과거의 경우에 0.5%만 오르내리락거려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루에 5%가 아니라 7% 하루에도 3, 4%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고요. 1, 2% 정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돼서 사실 그 금액으로 한다면 하루에 수십조, 수백조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는 네. 우리 경우에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2007년에 리만 브로더스 때문에 또 세계 네.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고 10년씩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네. 2016년이란 말이에요. 네. 또 이게 10년 주기가 아닌가. 바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10년 주기의 큰 시장의 소위 컬랩스,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외부 요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엔화. 항상 위기가 나타나면 엔화 강세가 일어났거든요. 네. 위기성이 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금값이 올해 들어와서 15% 이상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어쩌면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아무것도 소득이 안 생긴다. 그럼 안전한 자산으로 가자. 엔화의 금리를 마이너스 하겠다는데 오히려 엔화 값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과 엔, 달러 이렇게 움직일 때는 대개 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때 안전한 쪽으로. 동물 쪽으로 피하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네. 예. 특히 최근에 우리가 사실은 독일 경제는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핵심 은행이 도이치뱅크인데 네. 이 도이치뱅크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왜 이러나 이 정도로 어렵나 뭐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독일 은행,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는 굉장히 대형 은행이고, 사실 지금까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건전함의 상징, 강한 나라의 상징, 또 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나라의 메이저 뱅크가 그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리만 브라더스를 또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의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럽의 소비도 낮아졌고 유럽의 몇 나라의 사실 금융 위기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원자재 값 특히 원유값이 하락을 하면서 이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근데 독일 은행들이라든가 유럽 은행들이 에너지 섹터에 익스포저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위험성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역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에다가 은행이 돈을 남는 것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겠지만 낮은 금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마진, 이자 마진 자체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럼 부실의 가능성은 있고 돈을 버는 거는 적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면서 도이치은행 같은 경우에 대규모 적자를 7년 만에 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리만 사태 이후에 처음 적자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합쳐지면서 이게 혹시 리만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코코본드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있죠. 그 코코본드라고 하는 거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의 건전성을 사실 높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 뒀다가 이 채권이 사실은 은행이 어려워지면 자본 비율이 약해지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채권을 아예 안 갚아도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7%의 금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근데 그런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이 지글불능이 걸리는 게 아니냐. 또는 이게 주식으로 바꿔버리고 나빠지는 회사의 주식으로 바뀐다는 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우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으로 대출이 에너지 이 업체로 맞습니다. 많이 가는데 에너지 쪽이 나쁘니까 대출 회수 못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마진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은행 수익성 나빠지고 네. 코코본드 같은 거는 7%로 이게 됐는데 이 도저히 현재 수익성으로 봐서 갚기가 어렵고 되고 맞습니다. 이게 예. 겹쳐서 심지어 도이치뱅크까지도 적자를 보는 예, 예. 그렇다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현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럽의 은행들이 조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코코본드 때문에 지금 도이치뱅크가 큰일 난 거냐? 그럼 사실 그렇게 안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몇 전에 유로 그 중앙은행 총재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유럽은행에 대개 보면은 몇 개의 나라 지금 여기 나라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아일랜드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NPL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뭐 16%에서 21%대. NPL이라는 게 대출이 부실 채권 부실 채권 말씀이시죠? 비율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유럽의 평균은 5.5%대에 있고요.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런 데는 4%대, 3%대, 핀란드는 1%대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리만 사태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 CDO나 복잡한 형태로 가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니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고 독일의 경우에 아까 도이치은행의 경우에도 괜찮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대폭 채권을 사들이는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한 40%가 주식이 떨어졌던 게 하루에 12%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은행들의 불안함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시장의 이 약간 긍정적인 시각 이쪽에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 주요 국가의 코어 캐피탈, 소위 티어 1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제 바젤 3에서 이 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 CET1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캐피탈을.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2013년대에 보다도 더 올려놔서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는 다 거의 13%에서 17%대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좀 낮은 나라, 아까 얘기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한 12, 13%대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충실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어떤 드리버티브, 이 바생 상품이 격합돼서 터진 이런 미국의 리만 사태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금융시장의 구조적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연상하는 거고 맞습니다. 심지어 도이치뱅크가 이렇다니까 더 놀래고 네. 그러니까 과잉 반응의 측면도 일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이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데요. 그 불안을 주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원유가가 사상 초유의 이 가격으로 내려와 있다든가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내려와 있고 이런 산유국이나 원자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들 특히 개도국들 여기에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또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 기대고 있는 또 개도국들 여기도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럼 그 경기가 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오를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 돈들은 미국으로 더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미국의 경기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올려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각 나라가 봤을 때 어느 나라는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굉장히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금융 기관들 또는 네. 금융 회사들도 수익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네. 금융회사의 수익성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네.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은 말씀은 도이치은행 외에도 유럽의 각 은행들의 지수, 이 일반 주가 지수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지수는 더 떨어졌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그런가 보면은 이런 마이너스 금리나 저금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은행들이 돈 벌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대출해 준 쪽이 망가질 것이다. 그러면 부실이 생길 것이다. 또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각 기업들이 불안하고 회사들이 불안한데 돈을 줘서 돈 벌 데가 있겠는가? 야, 금융기관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다 팽배해 있는 거. 네.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기본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거다. 네. 그런데 금융의 경우는 더 시간적으로 빨리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네.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보면 네네네. 우리나라 경우는 그쪽에 비해서는 비교적 증시가 이 네. 안정적이었다가 네. 최근에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또 뭐 약간 좀 다시 올라가고 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뭐 7% 이렇게 떨어진 거 네. 이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데 우리 증시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일단 미국하고 일본만 조금 보시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다우 지수가 연초에 17,400에서 15,400을 찍어서 한 11%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언제 방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보면 반등이 좀 돼서 저점 대비 한 6.5%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한 9.5%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니케이의 경우에 보면은 19,000대 이제 이상이었습니다. 연초에. 그게 가장 내려갔을 때 14,800대였고 그 22%나 폭락했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급속히 올라와 줘서 며칠 사이에 그게 이제 저점 대비 한 9% 정도 올라와서 지금 마이너스 16% 정도 돼 있거든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22%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마이너스 16%. 자, 우리나라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가 1974에서 1817 그러니까 이제 7.9% 정도 한 8% 하락했었거든요. 그때가 최저 수준이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현재는 연초 대비 3.5% 수준. 굉장히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11%좀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은 한 마이너스 5.7%. 그렇게 굉장히 볼레타일한 것 같지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네. 덜 떨어졌고 네. 상대적으로 네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네. 상대적으로 야, 그런 그럼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의 주가나 유럽의 주가나 일본의 주가나 굉장히 그동안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국 주가 같은 거, 또 H 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격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주가 지수 1800, 900은 거의 14년째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렇게 횡보가 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 것도 없으니 내줄 것도 별로 없는 그렇게 보고 왜 코스닥은 좀 더 많이 움직였을까라고 하면은 코스닥에는 몇 개의 개별주와 몇 개의 섹터, 소위 저희가 작년에 MBC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바이오, 코스메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MBC 꼭 방송국 이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섹터가 사실은 조정을 많이 받은 거죠. 거기는 이제 불안하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여 있나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다시 크게 반등할 일도 없을 것이고 내려간다고 해도 과거에 어떤 경제 위기 때처럼 내려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소위 ELS 네. 이 상품을 갖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금융회사도 많고. 예. 근데 이게 홍콩의 소위 항생 중국 기업 지수 네네. 이거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상당히 불안한데. 걱정이 많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결국은 이 H 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왜 인기가 있어졌을까라고 하면 상당히 이 지수는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봐야 정말 작은 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초과 이익을 낼 것이 무엇인가라고 찾고 있었고 은행들, 금융기관들은 그런 니즈에 맞도록 물건을 만든 것이 사실은
개인들에게 판 ELS는 뭐냐면 개인들이 혹시 주가 지수가 폭락했을 땐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보험을 팔게 만든 겁니다. 그 보험을 끌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히려 보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팔아놓은 효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데도 보험을 파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이게 주가 지수가 지금 14,500인데 7,000까지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없이 이 물건에 가입을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파는 사람들도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 그걸 보면은 옵션을 팔아놓은 것 같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H지수가 떨어질 줄을 몰랐는데 중국의 경기가 불안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국의 그 성장률이 7%도 못 지키는 현상이 오니까 급격히 떨어져 내린 것이고 아시겠지만 떨어져 내리면은 사놨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손실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더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지금 뭐 거의 40조 가까운 이 ELS가 H지수하고 연결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8천을 깨면서 한 2, 3조 정도의 로스 문제가 나왔는데 얼마 전 7,500을 가서 건드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묘한 것이 한 번만 건드리면 소위 녹긴이라고 해서 자기의 손실은 이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들어갔던 때의 레벨과 마지막에 이 만개됐을 때 레벨의 차이를 다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살 때는 원금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자는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원하지도 않는 항생 지수를 자기는 소유하고 있는 게 된 거죠.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걱정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뒷면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H 지수를 상품을 판매한 회사들이 그 증권회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자기들은 해지했느냐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백투백 해지라고 해서 이 소액에서 보험을 사와서 보험을 도로 팔아서 자기는 중간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오르락내리락해도 이 보험을 파신 분과 사신 분의 문제인데 아 이거를 이제 ELS를 팔아놓고 자기가 자체 해지를 한 데들이 있습니다. 자체 해지를 많게는 증권사 대형사의 경우에는 60%에서 80%까지 자체 해지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투백으로 해놨으면 자기는 중간에 있어서 다 퉁퉁 치면 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자기한테 또 옵니다. 그러니까 손님도 오고 나도 손실이 올 수 있는 거죠. 오고. 이거를 또 해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또 리스크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대형사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손실률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결국 증권사도 네. 손실이 엄청 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가면 7천 이하로 내려가면 심각하겠군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건 사실 좀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 사모펀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헤지펀드도 하고 있고 해외 투자도 하지만 이렇게 자금의 경색이 오고 시장이 불안해지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제 의견으로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포지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증권회사도 이런 포지션이 많다. 그러게 내려가면 더 폭락한다라는 거를 아는 헤지펀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헤지펀드가 옛날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을 공격을 그렇죠. 해서 넉다운 시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금융위기 왔을 때 NDF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환율이 높을 때 2천까지 끌어올린 거는 사실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고 받쳐진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밀어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그쪽으로 잡혔다. 시장의 네, 센티먼트 쉽다. 나쁘고 나쁜 뉴스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팔기 시작한다. 이때 그거를 더 미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혹시 나오면 이런 헤지펀드 이런 데들이 여기는 더 밀면 더 급속히 빠진다라는 걸 알고 좀 그러니까 하지 헤지펀드의 않을까. 공격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뱅크도 수익성이 나빠져 가지고 적자 사인이 나오는데 네.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 은행 보험 특히 보험이 요새 어렵다는 말도 많고 네. 국내 금융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이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자유롭지 못하죠. 사실 왜냐하면 뭐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외환위기 겪기 전까지는 금리가 거의 10% 이상대였지 않습니까? 뭐 13, 4%, 12%. 그 이후에도 한 6, 7%대. 지금은 기준금리가
1.5%, 1.4%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국채가 지금 1.5% 동결했습니다만은 기준금리를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채를 끌어모으고 있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금리는 내서 1.4%대 이미 지금 시장은 금리 내려갈 걸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보지요.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리면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1.4%대 지금 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1%대 기준금리가 됐을 때 금융기관들이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를 마진을 붙여봐야 7%, 8%대 붙일 수 있는 마진과 1, 2%대 붙일 수 있는 마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고 대한민국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수출에 기대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내수에 기대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 소비 침체 그리고 해외 수출 경쟁력 저하 이런 거로 인해서 수익이 안 나는데 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은행들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도 예. 마찬가지죠. 보험회사 똑같습니다. 보험회사는 금리가 낮으면 투자 수익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돈을 맡아놨는데 이거를 수익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가 지속되면은 보험회사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금리가 지속된다는 거는 결국 경제 자체가 침체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수익성은 안 좋다. 따라서 주가도 안 좋다. 그러면 대형 부실의 가능성이나 또는 과거 같은 이 소위 IMF 위기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 아까 말씀드릴 때 유럽 은행들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본이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몇 개 나라, 한 두세 개 나라 빼놓고는 자본이 튼튼한 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지만 그 위기를 겪어오면서 정부의 당국자나 또는 은행을 운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그 대비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자본 충실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본 충실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아마 굉장히 우수한 쪽에서 한 14% 정도의 그 BIS 지금 그러니까 BIS 비율이 높은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네. 이게 잘 할 거다고 보지만 네.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네. 수준이고 예. 그중에 약 500조 정도가 영세 중소기업이라든가 네. 60대 이상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로 나가가지고 네. 그게 좀 위험하다. 네. 또 하나는 더 큰 거는 기업 구조조정인데 네. STX 하나만 해서 산업은행이 5조 정도의 손실을 봤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기업 구조 조정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다 손실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네. BIS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보를 많이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대비해서. 네, 네. 그런데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네. 동시에 이게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경우 네.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은행주를 보는 사람도 하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본 충실도하고 하나는 NPL 비율인데요. NPL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보더라도 NPL 비율로만 보면 굉장히 우수한데요.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 또 구조조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뤄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뭐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뤄오고 있거든요. 이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에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구조조정의 문제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뭐 아니면 해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산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버 캐파시티 또는 오버 서플라이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IMF 때는 저희는 재무 구조를 조정한 거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조조정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굉장히 큰 구조조정이 필요한 채권들은 어디로 가 있냐 그럼 산업은행에 몰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과거에는 여러 기업들에 있었고 여러 은행들에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몰려 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산업은행이 잘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차이니즈 파이어월이 쳐 있어서 이쪽에 일반 은행들은 그렇게 과거처럼 큰 그러니까 크래시는 지금 없다. 이제 산업은행은 국채은행이기 때문에 네. 손실 처리를 하더라도 정부가 증자를 시켜주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한테 과거에 네. 공적 자금 줬던 거를 네. 산업은행에 주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과거처럼 이 요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은행의 밸런스가 흔들려서 자본이 모자란 정도까지 갈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은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래서 은행 주식도 지금 안 좋거든요. 수익도 안 좋을 거고 구조조정도 일어날 거지만 그렇게 뭐 은행이 흔들려서 옛날처럼 통폐합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산업은행이 막아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막아준다는 얘기가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예. 그런데 하여튼 세계가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에서 이런 그 세계 시장의 어떤 그 냉기라 그럴까요? 또는 불확실성이라 그럴까? 이걸로부터 좀 국내는 좀 따뜻하고 안정되게 하려면 네.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 이런 얘기하셨는데 유암코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이미 손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기껏해야 은행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의 대출과 자본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이 펀더멘탈을 바꾸는 구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사실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PMI 기준선이 50% 하락돼 있고 경기 침체 시그널은 계속되는 거고요. 중국이나 미국 특히 중국 시장이 불안한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의 시장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제 통화 또는 통화 완화 정책에 저희도 가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우리도 돈 풀어야 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해외 지금 아베노믹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봤지 않습니까? 돈은 풀었는데 안 도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봤거든요, 조금은. 그러면 이제 팔로워 입장에서는 야, 그거 왜 그랬냐? 돈은 푸는데 돈이 안 돌고 어디로 몰려가 있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혼자 독보적으로 완화 정책을 안 쓰고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조정은 구조 조정은 이제 좀 과감히 해야 된다. 그게 아플 겁니다. 그리고 경기를 오히려 더 하락시키는 요인도 올 수 있을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굉장히 더 일본보다 더 아픈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 조정은 굉장히 좀 아프더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받쳐줘야 한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농담을 삼아서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한쪽에서 산업은행이 해결하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그래도 옛날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항상 한 게 배드뱅크, 굿뱅크를 분리해서 굿뱅크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놔두고 따로 좀 떼어내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나가자. 산업은행 보고 배드뱅크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연기금들이나 개인들이나 자기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산 관리를 조금 눈을 넓혀서 시야를 넓힐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만 두지 말고 좀 다변화하자. 예를 들면 다 안전자산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달러, 엔화, 금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좀 그리고 국제 시장으로도 좀 펼쳐서 다변화함으로써 이런 시장의 변동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진폭을 좀 줄이는 이런 역할은 좀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연기금의 전문가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연기금의 전문가들의 일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기금도 상당히 좋아졌고 일반적인 수준이 과감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산의 구조의 변화를 준다든가 새로운 운영자들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이 굉장히 까다로운 감사 시스템, 모든 걸 의심하는 왜 여기 운용사와 갑자기 일을 했느냐, 왜 갑자기 이런 데 투자를 했느냐라는 거를 의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쪽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아주 꽉 짜여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운영력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외부에 온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그러니까 있다. 전문가는 네. 있다. 그 전문가를 믿어달라 이거죠.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문가 풀은 어디든지 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네. 너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사용하기도 어렵고 네. 좋은 기회가 있어도 활용도 못하고 맞습니다. 좀 믿고 맡겨보자. 그런 네,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연기금은 돈을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깨지겠다고 옛날에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면 더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정한 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예. 뭐 저는 다행히 요즘 뭐 ELS도 없고 주식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네네. 가지신 분들 불안하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뭐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사실 원래 첫 번째 일은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을 제가 다루던 사람인데 저한테 ELS를 팔더라고요. 가니까 은행에. 저는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셔야 하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고 파는 거를 부안해동하는 거는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투자를 잘 못하신 프로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내려갈 때 불안하지만 빠지고 나면은 그냥 지켜봅니다. 한없이. 또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걸로 또. 아닙니다. 올라가면은 불안해서 금방 프로핏 테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벌 때 조금 벌고 깨질 때 많이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 어렵겠지만 어떠한 금융 상품을 하더라도 깨질 때는 빨리 좀 손절을 하시고 좀 밖에 나와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좋지 그냥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빠지는 거를 기다리다가는 상당히 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도 보시면은 뭐 저희 보고 펀드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펀드들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하셔서 좀 전문가들이 내 대신 고민하도록 나는 밤에 잠자고 이 사람들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문가 믿고 맡겨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전체 경제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더욱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시장도 당분간은 불안한 모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 우리도 하나의 투자자로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금융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